안녕하세요. 통찰공장 공장장 YQ최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그 이병철이 산 것은 반도체가 아니라 5년이었다. 개혁이 소요는 고쳤지만 인내를 잘라냈다는 오피니언인데요.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코스피가 102% 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2배가 된 건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지수였고 1월에는 5천을 넘고 2월엔 6천 그리고 1월에 이 5천에서 6천까지 가는데 딱 18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장중에 9,385까지 갔고요. 그런데 7월 한 달 만에 22%가 빠졌어요. 7월 31일 날 마지막 날에 18% 폭등한 걸 빼면은 34%입니다. 1990년 이후 이런 달은 없었는데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이것보다 덜 빠졌었어요.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이틀 연속 사이드 서킷 브레이커가 같이 걸린 것도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7월에 시가총액이 거의 1,500조 원 가까이 녹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같은 나라에서 증시가 반년 사이에 세계 1위 상승률하고 세계 1위 하락률하고 다 찍은 겁니다. 그 사이에 정부는 상법을 3번 고쳤고요. 기업들은 1분기에만 42조 원어치 자사주를 사서 태웠습니다. 개혁은 계획대로 됐는데 근데 개혁들이 답한 질문하고 시장이 물어본 질문이 서로 달랐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198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 현대전자, 금성반도체가 동시에 메모리 반도체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셋 중에 둘이 사라졌죠. 사실 현재 SK 하이닉스는 그 모체인 현대전자와 다른 거니까 사라진 게 맞죠. 그래서 우린 이거를 당시 삼성 이병철 회장의 성견지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난 1987년까지도 삼성 반도체는 계속 적자였어요. 근데 세계 1위는 1992년도 5년 있다가 이건희 회장 때 한 겁니다. 그 5년 적자를 다른 계열사가 메꿔줬고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대가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반도체 살리냐고 삼성 TV랑 VCR 사업부가 그 84년부터 89년까지 5년 동안 거의 자기네 브랜드라는 게 아니라 OEM으로 해서 하청 비중이 거의 70% 이상 묶여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 브랜드 키우려면 R&D나 뭐 브랜딩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 돈을 반도체가 다 가져가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비유로 하자면 과수원을 생각하시면 쉬운데 사과나무는 심으면 처음에는 나무가 묘목이니까 자라는데 몇 년 돈하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몇 년을 버틸 여윳돈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나무를 못 심는다는 거죠. 재벌 구조가 삼성한테 준 거는 돈뿐만 아니라 그런 반도체 사업을 적자로 놔두고도 사업을 안 접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반도체였고요. 근데 이 완전히 다른 데서 이 똑같은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미국의 메달리온 펀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상 최고 수익을 낸 펀드인데 근데 자본 그 규모가 한 일부러 리밋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규모를 스스로 묶어놓고서 남는 수익은 매년 투자자한테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펀드들은 대부분 외부 자금을 수혈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크게 키워가지고 자금을 키우면 규모의 그 같은 수익률을 벌더라도 버는 돈이 많으니까 근데 그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국가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대학 기금들도 1조 원이 넘고 뭐 연기금들은 거의 수천조 원 그 정도 되는 데인데 그런 데들은 16년간 그냥 그 S&P 500보다 매년 2.4%씩 뒤졌습니다. AI도 동일합니다.
METR이라는 미국 연구기관이 실험을 했는데 그 숙련 개발자 16명한테 거의 200개 넘는 작업을 주고 절반은 AR이 쓰게 하고 절반은 못 쓰게 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쟀어요. 근데 오히려 이 결과가 20% 느려짐으로 나온 거예요. AI를 썼는데도. 근데 개발자들은 예상하기는 한 25% 정도 더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일 끝내고 나서도 20% 빨라졌다고 믿었대요. 그런데 결과는 거의 19%, 20% 느려지니까 체감하고 실제하고 40%가 차이가 나는 거죠. 경영진 6,000명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80% 이상이 AI 효과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AI를 쓰는 기업은 88%인데 실제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확인된 건 6%밖에 안 돼요. 이 투자한 돈이 거의 수천조 원에 이르니까 수억 달러.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반도체 공정, 삼성 반도체하고 메달리온 펀드, 그리고 이 METR 코딩 실험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구조가 같습니다. 셋 다 먼저 손실이 오고 이익이 나중에 오는 구조죠. 그래서 결국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근데 참고로 한국 CEO 평균 임기가 3년이 조금 넘고 세계 평균은 6년인데 이 시간을 오래 존버를 하려면 버텨야 되는데 그 CEO들 임기만 보면 그러기가 힘들다. 글로벌 평균도 힘든데 한국은 그의 반절이니까 더 힘들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이 3년간 뭘 놓고 싸웠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김종철 서강대 교수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사가 주주한테 충실할 의무를 지면은 대당이랑 자사주 소각이 최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조업 장기 투자가 많은다. 근거도 있습니다. 한국 주식 53%를 상위 1%가 32%를 300명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수가 올라도 돈 버는 사람들은 이 상위 1% 이내의 사람들이란 거죠. 근데 반대편에서는 코스피 200기업 절반 이상이 그 순자산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니까 한마디로 PBR이 1배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삼성물산은 그리고 배당 늘리는 제안을 그냥 무시했는데 총수이가가 이재용 이가가 지분을 거의 40% 넘게 가지고 있어서 이거 표로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정반대 결론인데 결국에는 이 둘이 똑같은 생각을 깔고 있다. 한마디로 지수가 지배구조 성리작포라는 공통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지수라는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거의 40% 이상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게 올해 1월에 코스피 오른 몫의 90%가 삼전 한익이에요. 그리고 3월에는 그 두 회사 합산 시총 비율이 40%가 넘었고 6월에 그 한창 고점일 때는 55%까지 갔습니다. 7월에 무너진 이유도 사실 이런 지배 구조가 아니라 그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계속 투자했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완전 피크 찍은 거 아니냐, 피크아웃 나는 거 아니냐 그런 거고. 근데 사실 지금은 그 돈을 대주는 빅테크들이 돈을 못 벌고 계속 그 FCF 자유현금 흐름을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삼전 한익이라든지 이런 부품 장비 업체들이 돈을 엄청 벌고 있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얼마나 오래 갈 거냐 그런 거죠. 사실 빅테크 입장에서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하지만 계속 현금 흐름이 나빠지고 부채를 계속 생산하면은 투자자들의 그 믿음이 꺾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엔 언젠가는 뭐 계약을 했건 말건 어차피 계약하고 위약금 무는 게 자기네 버는 돈보다 더 싸면은 뭐 계약 그냥 끊어버리고 반도체 덜 만들고 공급 과잉 나면은 실제로 피크아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국엔 그래서 위험하다.
근데 어쨌든 7월 마지막 날 하루에 7월 31일 날 28% 뛰어오는 것도 삼성전자가 27%, 하이닉스가 30% 폭등해서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코스피 9385는 개혁 성적표 아니었습니다. 그냥 메모리 반도체 가격표였죠. 그래서 이, 이 쏠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1999년입니다. 그 당시에 IMF 때문에 정부가 반도체 회사들을 강제로 구조조정했거든요. 이걸 당시엔 빅딜이라고 불렀는데 LG 반도체를 현대전자, 하이닉스한테 넘겼고요. LG는 버틸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그냥 은행 대출 끊겠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꼬리 내리고, 그래서 현대전자는 부채 10조에 디램 가격 폭락까지 많고 파산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SK가 이걸 헐값에 사들였고요. 근데 결국엔 이거 뭐 누가 더 잘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국가의 선택을 받느냐에 따라 생존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27년이 지난 다음에는 삼전 한익이 고성능 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거의 다 쥐고 있죠. 그리고 국내 상위 1000개 기업 R&D 비용 84조 원 중에 이 삼전 한익하고 현대차가 거의 한 40조 원 가까이 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적립금이 올해 3월 말에 1500조 원에 넘었어요. 그리고 1분기 수익률이 4.4%가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 주식이 거의 21%가 올랐고 해외 주식 마이너스가 났어요. 근데 같은 기간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데는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 2.9%니까 성적 자체는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올렸다는 데 있어요.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지수 절반이 삼전 한익에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내 위험을 흩뜨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한 곳에 모으는 겁니다. 실제로 저번 달에 시총 1,500조가 사라졌잖아요. 다른 쪽에서도 불황이 오는데 자사주 1년 안에 태우라는 의무, 그리고 비상장 회사나 중소기업이나 벤처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대기업 규제라고 하는데 이 관련 법이 가장 준비가 안 된 쪽도 똑같이 그냥 일괄 적용이 된 거예요. 이것도 다른 건데 그 중소제조기업 AI 도입률이 1%입니다.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10%고요. 대기업은 이미 절반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격차는 2배예요. 그리고 OECD에서 이 격차가 2배가 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20년 동안 계속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AI는 처음에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그 구간을 통과할 돈하고 시간이 있는 쪽은 지금 대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역량이 안 되는 거고, 자사주도 태우랴, 그리고 또 AI 도입도 해서 쫓아가랴, 중소기업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결국 지난 3년간 한국이 고친 거는 소유의 문제였어요.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이사의 충실 의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 회사가 누구 거냐, 이익이 누구한테 가냐, 정당한 질문이고, 그리고 자사주를 그 경영권 방어의 방패로 쌓아두는 관행도 진짜 문제였거든요. 그게 주가를 누르고 있었고. 근데 삼성이 반도체를 얻고 메달리온 펀드가 계속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얻고, 그리고 AI를 도입한 기업이 초기 그 도입 기간에 넘는 조건은 다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신뢰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우위를 점하고 점유율을 높이고 그런 건데, 현재 이 제도들은 다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만 작동을 해요. 1년 안에 소각, 매년 주총 재승인, 그리고 CEO 임기는 여전히 3년. 그래서 두 가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국내 비중은 지수보다는 몇 종목에 쏠렸는지 보고 정해야 되고, 그리고 주주환원 의무에는 산업별 시간차가 필요하다. 어떤 산업은 케이펙스가 많이 필요하고 R&D 투자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좀 성숙한 뭐 담배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은행 이런 산업들은
주주환원을 잘 해줘야죠. 근데 사실 저는 여담인데 반도체는 주주환원을 그냥 지네 돈 많이 벌면 해주고 돈 적게 벌면 안 해주고 일관성이 없고 계획성이 떨어져가지고 잘 안 합니다. 이게 어찌됐든 간에 그 주주환원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지 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맛이 나는데 반도체 반도체 산업 자체가 되게 시클리컬하고 등락이 크기 때문에 좀 그래서 반도체 투자 안 해요. 그래서 제 포트에는 삼전환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예요. 어, 뭐 아무리 어찌됐든 간에 뭐 업황이 그렇다고 해도 뭐 TSMC만 봐도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을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KPX가 많이 들어간다는 명목으로 자기네 돈 번 만큼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건 주주를 그냥 호구로 보는 거죠. 예. 어찌됐든 돈을 자기네들 돈을 잘 벌고 못 벌고는 그건 그들의 사정이지 투자자들한테는 최소한의 이익은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가장 위험을 감수하는 거는 그 주식 투자자들이니까. 그래서 한국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국 경제의 진짜 병목은 누가 얼마나 이익을 갖느냐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손실 구간을 오래 견디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또 시청해주고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